군대를 7개로 나눠서 20일 동안 돌아가면서 쉬지 않고 공격했다는 것이죠. 이때 이게 나이가 18살인데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힙니다. 백제가 그야말로 쇼크를 받아버립니다. 진사왕이 그 다음 달에 왕이 교체가 돼버려요. 세력 판도가 바뀐 거죠. 이렇게 진상이 즉위를 했는데 한강 이북을 단숨에 빼앗기고 관미성이 떨어졌다. 심지어 진사왕은 담덕이 무서워서 나가 싸우지도 못했다. 바로 군대를 돌려서 거란을 칩니다. 요거는 이제 기록에 따라 좀 왔다 갔다 하는데 고구려가 사실은 굉장히 강해 보이지만 지금 사방에 적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거의 20년 동안 쉴 새 없이 정복전쟁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순수한 정복전쟁만도 아니에요. 저쪽도 계속 쳐들어오고 반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반격을 시작합니다. 직접 나와서 기병 5천을 거느리고 와서 백제군을 격파합니다. 이걸로 이제 백제는 어마어마한 이제 타격을 입었는데 한성 함락으로 인해서 백제의 군세가 완전히 꺾인 건 맞는 거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거란과 선비와의 전쟁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395년에 거란 정벌을 시도하죠. 이때 정말 그쪽으로 제일 멀리 가서 시라무렌 강이라고 나중에 거란의 근거지가 되는 그 수도 있던 데인데 거기까지 줄합니다. 거의 이건 몽고하고 접경 지역, 그러니까 서만주의 가장 북쪽 지역까지 올라가서 평정을 해버렸다는 얘기가 되면, 그래서 뭔가 거란은 이제 더 이상 넘어오지 마라 이렇게 눌러놨는데 문제는 이 요동 쪽에 있는 모용시의 선비족이에요. 5호 16국 시대에 모용시가 세웠던 나라가 전현과 후현이라고 있는데 이 연나라가 사실은 중국 중원에서도 4강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센 나라였습니다. 이들이 사실은 중원 통일을 이제 목표로 하다가 실패하는데 그 과정에서 고구려와 치열하게 싸우게 돼요. 이제 399년 또는 400년에 후현의 모용성이 3만의 병력을 거느리고 친정을 합니다. 아들 모용이를 선봉으로 삼아서 신성과 남소성을 함락시킵니다. 광개토 대왕의 전쟁사 중에서 가장 커다란 패배였고 손실이었습니다. 이때 광개토 대왕은 신라의 대군을 보내서 외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그걸 노리고 왔던 것 같습니다. 신성과 남소성은 수당 전쟁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요동에서 고구려 땅으로 넘어 들어오는 그 요하 방어선의 북쪽 지역에 있는 정말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가 함락당했다는 것은 고구려로서는 엄청난 타격이죠. 그러나 고구려는 무너지지 않았고 광개토왕이 또 그냥 있을 사람인가. 신라로 갔던 원정군이 돌아오자마자 401년에 다시 후현을 칩니다. 그래서 숙군성이라는 것을 공격해서 함락시키죠. 그리고 404년에 또 침공을 해서 밀어냅니다. 그러자 이때 모용신의 왕이 바뀌어서 아들이었던 모용희가 왕이 되어서 요동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기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의 함락시킬 수 있었다 그랬는데 모용이가 갑자기 성벽에 올라가지 마라, 내가 걸어 들어가야 되니까 올라가지 마라, 그 바람에 고구려군이 기회를 얻어가지고 방어를 굳건하게 해서 함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 편을 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전쟁사 기록에서 흔히 나오는, 그러니까 공격을 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돌아올 때 하는 늘 쓰는 그런 얘기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쓴다고, 예를 들면 설인기 기록에도 이런 게 있는데 지가 성을 공격해서 함락시켰거나 하여간 승리를 거뒀으면 승리를 거뒀다고 그래요. 그럼 졌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날 싸워서 적장 하나를 목을 베었다, 그게 다야. 아니 싸우니까 이기든 지든 적장 목을 벨 수는 있었겠죠. 근데 그 얘기만 하고 왔다는 거는 지고 돌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도 그런 거죠. 그럼 왜 고구려 얘기에 이런 얘기가 있느냐, 삼국사기 쓸 때 국내 자료가 부족해갖고 중국에 있는 자치통감의 기소를 많이 이제 뽑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중국 측에 변명했던 기록이 자치통감에 실렸던 걸 그냥 쓰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결국 405년에 요동성 공격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때 이후로 후현은 고구려에 대한 공격을 이제 중지하게 되고, 이건 정확하지는 않지만 광개토왕 시대 이제 기록을 보면 오히려 저기 밀어붙여서 북경 근처까지 갔다 이런 기록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정말 전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이때를 기점으로 선비족이 완전히 고구려한테 밀렸던 건 맞는 것 같고, 나중에 장수왕 때는 이제
후연의 수도까지 치는 이런 식의 완전히 전세 역전이 되는데, 아무튼 이렇게 돼서 남쪽에 백제를 꺾었고 북쪽에 거란을 눌렀고 상당히 세게 들어왔던 서쪽의 모용씨마저도 완전히 밀어내면서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는 점점 더 굳건한 형태를 갖춰가기 시작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신라에 쳐들었던 외와의 전쟁이 있습니다. 광개토 대왕이 백제를 치면서 백제가 뭐 정권도 교체되고 뭐 막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또 일본에 있는 백제 세력들과 교류하면서 일본의 지원을 받아내는 이런 이제 치열한 어떤 외교적 국제 동맹이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 갑자기 신라가 외의 침공을 막 받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이 어떤 백제의 국제 전략 속에서 일본에 있던 백제 쪽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해서 그걸 신라를 친 거냐, 이런 것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때는 그 일본 세력도 통합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일본에 있는 백제계 세력들은 백제와 연결하면서 고구려에 저항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졌고, 또 별도로 어느 지역에 있던 이제 일본 세력들이 거꾸로 신라를 치는 이런 어떤 투트랙의 전쟁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문제는 이때 신라가 상당히 위기를 겪습니다. 그래서 한창 이 광개토왕의 정복 전쟁이 벌어지는 동안에 신라는 자꾸 외한테 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삼국사기 기록을 봐도 서라벌이 몇 번씩 포위되는 그런 위태로운 순간도 있었습니다. 결국 392년 광개토왕이 백제를 콱 쳐서 처음 눌렀을 때 신라의 내무랑이 당시 왕족 유력자였던, 아마 상당히 라이벌 관계였던 것 같아요. 왕족 유력자였던 실성을 고구려의 인질로 보내버립니다. 내무랑 입장에서는 꼭먹고 알먹기죠. 이제 고구려와 동맹도 맺고, 이 나라가 진사왕의 경우도 그렇지만 나라가 외적에게 침공을 당하고 제대로 못 막아내면 권력자의 자리는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고구려와 동맹을 맺어서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그 수단으로 내 왕자를 위협하는 저 녀석을 인질로 보내버리자. 이건 진짜 인질이었던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제 교체해버린 일거양득의 수를 써서 고구려하고 동맹을 맺습니다. 근데 동맹을 맺어도 고구려가 바쁘잖아요. 지금 뭐 거란 갔다 어디 만주 갔다 남쪽 내려왔다 뺑글뺑글 돌고 있으니까 신라를 직접 도와줄 상황이 안 됐는데 399년에 최대의 위기를 맞습니다. 이때 광개토왕비의 기록을 보면 신라가 구원 요청을 했는데 외인이 나라 안에 가득하고 성과 해자가 부서지고 백성이 노비로 되고 있다. 이것은 외가 상당히 대규모 병력으로 침공해서 신라의 몇 개의 성을 떨어뜨렸다, 함락시켰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것이 이제 나중에 또 식민사학 이런 애들한테 과장이 돼가지고 이때 뭐 신라가 완전히 뭐 일본의 속국이 되고 서라벌이 뭐 함락되고 막 이런 식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러면 또 아니다, 이쪽에선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또 넘어가서 그 광개토왕비에 있는 외가 바다를 건너와서 뭐 신라를 공격했다 뭐 이런 얘기가 이거 비문 조작이다, 이제 별 얘기 다 나오는데 제가 오늘 이 문제까지는 거론할 수가 없어요. 거론하기 귀찮고 그 광개토왕비 조작설 같은 거는 뭐 정말 말하기도 귀찮아. 근데 중요한 거는 이때 신라의 왜구군이 쳐들어온 거는 맞는데 이거를 어떻게 식민지가 되고 속국이 됐다라고 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죠. 당시 기록을 봐도 서라벌이 함락된 것은 절대로 아니었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전쟁 하다 보면 질 수도 있지. 아니 나라가 정복을 당해서 뭐 50년, 100년 뭐 그 나라의 식민지나 속국이 됐다.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만 전투하다가 성 한두 개 떨어졌다고 그게 속국이면, 그러면 모용씨가 신성하고 남사성을 한번 함락시켰는데 아마 기껏해야 1년도 못 간 것 같은데, 아니 하다못해 신성 남사성이 모용씨의 속국이 되었다, 이런 거 아니잖아요. 광개토 대왕도 성을 뺏겼어요. 전쟁하다 보면 한쪽 영토를 잃었다 뺏었다 할 수 있는 거지. 천하의 광개토 대왕도 성 두세 개를 잃은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광개토 대왕이 무능하다거나 고구려가 뭐 선비족의 뭐 속국이 됐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아니면 반대로 저 기록을 지워라, 저것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수치스러운 기록, 이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때 정황은 신라가 약했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일본에 있던 어떤 지역 집단이 신라를 침공해서 몇 개의 성을 함락시키면서 신라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광개토왕이
무려 보병과 기병 5만을 투입해서 왜구를 공격하게 됐는데 이 정도 대군을 공격한 거 보면은 뭐 전쟁이 만만치 않은 규모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왜가 5만이 쳐들어왔다는 거냐? 당시 일본이나 이런 거 봐서는 5만 명이나 이렇게 쳐들어온다는 게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럼 왜 5만이냐? 아니 광개토왕 부대가 백제를 지나서 신라까지 와야 되잖아요. 그리고 돌아가야 되는데 그리고 사실 신라가 얘들도 어디 편일지 알아. 우리가 지금 생각하니까 한민족이지 그때야 다 라이벌인데 이렇게 되니까 장거리 원정을 가려면 4, 5만의 군대는 움직여야 위험을 당하지 않을 수가 있다. 더욱이 백제가 멀쩡하게 살아있는 데다가 일본과의 또 이 연계가 있어요. 그러니 그 사이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거란이나 선비족과의 싸움에 동원했던 규모의 병력은 동원해서 들어갔던 것이죠. 아무튼 광개토왕의 도움 덕분에 신라는 왜군을 몰아내게 되고 그리고 고구려와 신라의 동맹은 더 탄탄해집니다. 또 한편으로 신라는 왜하고 또 이제 교류를 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여러 가지 오해가 많은 이야기인데 요건 나중에 장수왕편에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돼서 391년부터 대략 406년 사이에 광개토 대왕은 360도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고구려의 영토를 확장하고 안정시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3, 4년 전쟁을 그것도 1년 사이에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한다는 건 정말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광개토 대왕은 우리 역사에서 보기 드문 정복군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광개토왕이 위대한 정복왕이었다. 뭐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다. 이런 점에만 주목하는 분이 많습니다. 어떤 분은 또 뭐 따지고 보면 저분도 침략자 아니냐. 왜 우리를 침략한 사람은 뭐라고 하면서 저렇게 침략은 미워하느냐. 또 이렇게 말씀하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이 어떤 나라의 운명에서는 이게 아름다운 방법만 선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은 전쟁으로 막아야 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는 겁니다. 광개토 대왕이 살았던 시대는 중국과 만주와 한반도 모두가 격동과 변화와 시련, 전쟁의 시대였어요. 이런 격동의 시대에 광개토 대왕은 엄청난 전쟁을 치르면서 고구려를 지켜냈고 강한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고구려가 무적이어서 영토를 넓힌 것이 아니고 그야말로 사방의 강력한 적들 사이에서 끊임없이 자신의 능력과 국가의 모든 능력을 뽑아내서 쳐부수고 영토를 확대했던 것이죠. 이것이 광개토 대왕의 삶이 우리와 우리 역사에 남긴 가장 큰 업적이자 교훈입니다.